끝나고 바로 또 여기가 식사를 하러 차가 출발한 데니까 저희는 시간 맞춰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60분인데 오늘 이 세션의 주제가 이제 새로운 개발 효과성 제고 기전입니다.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 발표를 두 분 하시고 토론 두 분 하셨는데 우선 패널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실 포이카이 두 분이 같이 하시나요? 이효정, 김은주 선생님. 네. 그 다음에 농촌경제의 최영호 선생님. 네. 두 분이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정 토론자로는 전북대 주혜영 교수님, 그 다음에 경희대 김주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시간 전략을 위해서 저희가 바로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이카의 이효정, 김은주 선생님, M-Agriculture를 활용한 개발도상국 농촌 지역 개발 사업 사례 연구. 소재는 모바일 기술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딜레마를 풀었습니다. 네. 그러면 10분의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발표자들에게 20분씩 드리고 그 다음에 지정 토론자들에게 5분씩 드리면 50분 하고 나머지 10분에 다른 플로 토론도 하고 나머지하는 거. 네, 그러면 2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포이카 농어촌개발팀의 이효정입니다. 김은주 박사는 오늘 제 해외 출장이 갑자기 잡혀가지고 지금 루안다에서 오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오늘 먼저 대표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서 이제 얘기들을 조금 생략을 하고 일단은 이제 제가 오늘 사례로 발표하고자 하는 루안다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전체 GDP의 32%, 노동시장의 65%를 차지하는 이런 농업 부분, 그리고 그 스몰홀더 파머스 이 사람들이 취약층이다 라는 건 이제 다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뭐 SDG가 뭐 MDG에서 아무리 뭐 그 파버티 측면은 달성을 했다, 빈곤율은 어느 정도 극복을 했다라고 하지만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 프로덕션 자체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어떻게 배분되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공급되느냐의 문제인 상태죠, 여전히. 그래서 이렇게 전체 생산부터 가공하고 유통하는 이런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농산업에 이것을 이제 비즈니스로 본다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이런 소득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시장에 접근할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불평등한 상황에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 농촌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기후변화나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그리고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고 식량 가격이 사실은 뭐 등락을 굉장히 거듭하고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식량 공급 구조,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ICT를 기술을 활용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 주제로 삼았던 것이 그러면 이렇게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조금 더 잘 살 수 있게 그 정보의 형평성 문제, 또는 그럼 이것이 같이 갈 것인가, 저희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이게 같이 가는 것인가 아니면 반대의 개념인가, 이런 것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평등을 해소하는가, 그리고 뭐 시장 정보뿐만이 아니고 그 농민이 굉장히 취약한 그 정보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히 그 농민 중에서도 이제 여성 농민, 그 다음에 뭐 장애나 어떤 그런 취약층, 이런 계층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또한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과 농촌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불평등한 위치에 있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 그 구조를 편입시킬 수 있는 것이가에 대한 그 논의를 이제 계속 질문을 해왔습니다. 다시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농업 전공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농업에서의 가치사슬은 뭐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왼쪽에 이제 농민이 농사를 짓죠.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저장하고 가공을 해서 이제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 유통을 하고 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이런 전체의 그 사이클을 밸류체인이라고 농업 부분에서는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단계별로 어떻게 필요한 정보가 있는가, 뭐가 그러면 정보 불평등이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드리면, 농업을 생산할 때 일단 토양의 문제가 있겠죠. 얘가 지금 토양이 어떤 상황인지, 건조한지, 물이 필요한지, 기상 조건은 어떠한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이 마을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있는 것인지, 뭐를 심어야 되는 건지, 단지 그냥 식량작물로서 쌀, 카사바, 밀을 심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케냐나 에티오피아 요즘 많이 얘기가 하는 뭐 원예작물을 심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재배 기술도 어떤 병이 도는 것인지, 비료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종자를 사용하는 것인지, 농기계는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생산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에 취약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수확을 그럼 대체 언제 하지? 다 잘 자랐으니까 그냥 고추를 따서 판매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그 뒤에 단계에 있는 그러면 이때 이 정도의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게 더 상품성을 시장 가격을 더 높일 수 있겠다. 이런 디시전 메이킹 하는 단계. 그 다음 저장하는 방법, 가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요즘 최근 들어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가격 정보, 유통 정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거시적으로는 수출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수많은 단계별로 정보가 필요한데 소득들은 거의 정보가 없다고 보면 되죠. 내가 생산한 상품을 어떻게 누구한테 얼마에 갖고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M 에그리컬처인데 이 M이 표현하는 것이 이제 모바일입니다. 그 단계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제 이 에그리컬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자통 ICT 기술을 활용한 농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FAU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가치사슬 단계에서부터 이제 농업 기술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식량 및 식품 공급 채널.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이제 강조되는 것들이 농민 자체를 훈련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통계 관리를 할 것이고 또한 어떻게 R&D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들이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저희 연구에서 타겟을 한 것은 이제 스몰홀더 파머즈지만 또 다 그 가치사슬 단계별로 미들맨이 있을 수 있고 소매업자, 도매업자, 그 다음에 수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R&D와 관련한 교육과 훈련과 관련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 펄러스 메이커들. 이런 것들이 어찌 그냥 마을 단위 사업에서 아니면 요 지역의 사업에서만 국소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조금 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정책으로 어떻게 기반될 것인가 이렇게 다양한 중미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결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농사는 그러면 그냥 땅에서 짓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최근 들어 이제 모바일을 활용한 이런 농업 기술이 많이 보급이 되고, 특히 이제 가치사슬 단계별로 여기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농업 활동이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자료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잘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이렇게 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유난히 그쪽에 좀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몇 가지 이유들을 인구 밀도가 높은가? 우리 BOP CSV, CSR 사업에서도 굉장히 좀 성공 사례로 하는 국가들이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유난히 그쪽만 기업 활동이 많은 것은 아닐 텐데 왜 그런 성공 사례가 있지? 저도 이제 계속 연구 중인 대상 국가들인데 이제 스리랑카를 포함해서 이렇게 좀 서남아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데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케이스 분석을 했던 것이 우간다의 이제 농업 지도자 사업입니다. 커뮤니티 날리지 워커스라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CKW를 그냥 말씀을 드릴 텐데 보건 분야에서는 CHW, 커뮤니티 헬스 워커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어떤 손 씻기 교육이나 아니면 모자 복원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활동들을 CHW라고 하는데 농업에서는 CKW라는 이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우간다 같은 경우에 전체 인구의 70%가량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이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농민이 빈곤에 악순환 구조에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생산성 증대, 시장 접근성 개선 이런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모바일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라는 게 이제 큰 컨셉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밑에서 이제 보시는 이런 활동들을 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농업에서는 중요한 것이 어떤 R&D를 통해서 새로운 품종이 개발이 됐다. 고추가 굉장히 생산성 높은 고추 품종이 개발이 됐다. 그건 그냥 R&D에서 머무는 거예요. 이거를 농민이 직접 하려면 익스텐션 서비스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인데, 전 세계적으로 농촌 지도사라는 익스텐셔니스트들이 각각 하우스홀드마다 다니면서 지도를 해준 거죠. 아, 지금 이렇게 이 품종을 심어서, 아니 이제 국가 차원에서 다 이 사람들 공무원이었어요. 국가직 공무원. 우리나라는. 그래서 국가가 월급을 주고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다니면서 이렇게 농민을 지도하고 수확하는 방법, 병해충 관리하는 법 이런 걸 다 가르쳤는데,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렇게 아프리카도 사실은 이런 스트럭처 다 짜져 있어요. 이미. 이제 문서상에는. 근데 가보면 월급을 못 주니까 이 사람들이 활동을 못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제 커뮤니티 날리지 워커스라는 NGO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라민 재단이 2009년부터 우간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게이츠 재단이 펀딩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훈련을 해서 고용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요원으로 농촌 지도자,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농업 기술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이런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우간다의 농촌 지도 시스템 상에는 이제 한 개의 에이전트죠. 이제 농촌 지도소라고 하는 이제 에이전트가 반경 50에서 30km, 이거 도로 사정도 안 좋은데 이 정도면 거의 접근성이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 굉장히 좀 그 유명무실한 에이전트죠. 그래서 그 50에서 300km를 커버를 하는데 15에서 이제 40개 마을이 이제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3,000에서 9,000 가구 정도를 지도를 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펑션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CKW 사업에서는 반경을 이제 5에서 10km로 줄였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좀 힘들고, 오토바이까지는 어프로치가 되는 이쪽 레인지입니다. 그래서 4개에서 6개 마을을 커버를 하고, 대상 가구는 이제 500에서 900가구 정도 커버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CKW가 한 대부분, 제가 이제 현장 2번 정도 가봤는데 50가구를 커버를 합니다. CKW가 뭐냐면 내 스스로가 농민이에요. 나는 이제 낮에 농사를 짓고 오후에 내가 관리하는 50가구 중 하루에 2가구 갈 수도 있고, 일이 없는 날은 5가구 갈 수도 있고 해서 직접 가가지고 농업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 바나나 잘 자라니까? 아니면 요구가 오면 가는 거죠. 그 방문을 해서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 원칙이 뭐냐면 last mile remains same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엔드 유저들, 그러니까 이제 스몰홀더들이죠. 이 사람들이 균등한 농업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컨셉입니다. 어느 누구도 불평등한 위치에 두지 말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접근 방식인데, 보면 이제 모바일로 지금 이거는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이 사람들이 CKW예요. 그래서 이 사람 요거를 먼저 좀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컨텐츠가 모바일로 제공이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그라민 재단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일단 시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울 재는 거. 왜냐면 같이 카사바를 생산해도 이만큼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저울을 기본적인 이제 굉장히 그 베이직한 저울을 나눠주는데, 그러면 A 농가에서 50kg 수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카운팅을 메저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콘텐츠가 제공이 되고 기술 교육을 하고, 이 CKW가 이제 마을로 가서 요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보건 요원처럼. 그럼 여기 모바일에는 이 아저씨가 지금 들고 있는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 제가 다 하나하나 눌러봐요. 이거 그냥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눌러봤는데 다 이제 작동을 하는데, 뭐냐면 이제 CKW 서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하는 것들 농업 기술, 카사바, 지금 현재는 이제 바나나, 커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작물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지금 농촌진흥청 여기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비료를 뭘 줘라, 아니면 이때 수확을 해라, 뭘 해라, 이런 기본적인 농업 기술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캄팔라에는 날씨가 지금 어떻다, 시장 가격 정보가 1kg당 지금 1,000원 받고 있다, 이런 이제 가격 정보를 기존의 DB를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해주는 거고, 이제 누르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중에 CK 펄스라는 것들은 이런 그 CKW들이 이제 헤드쿼터랑 같이 교신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내가 1번 CKW인데 오늘은 1-1-1-3 농가에 가가지고 활동을 했다. 그럼 여기에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입력을 하면 그 사람 이름까지 다 떠 있거든요. 그러면 본부에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이 사람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도 헤드쿼터에서 이 DB가 다 쌓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CKW, 이제 서베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설문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선발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농가에 배치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아, 그럼 누굴 뽑냐? 이랬을 때 이제 주민위원회 같은 걸 여는 거죠. 아, 우리 마을에서는 이 사람이 적당하다라고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2번 정도 현장에 가봤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회의를 거쳐서 뽑히는 사람이고 영어를 하고 현지어를 하고 기본적으로 모바일을 쓸 수 있고 이 정도의 지식 수준 초등학교 이제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 이상의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추천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 거고 리더십하고 이제 신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역할을 수행하고 반년마다 한 번씩 이 사람들 계속 재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CKW라고 이제 저런 아까 이제 노란 옷 입은 아저씨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활동이 제일 많은 사람을 자기들끼리 슈퍼 CKW라고 이제 우수사원처럼 뽑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전거로 포상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더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런 인센티브도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막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또 사업을 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글이 그런 폰을 줬고 게이츠 대단이 이제 펀딩을 했고 그다음 이제 뭐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가 아니까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마을인데 핸드폰을 다 쓰는 게 다 솔라 패널로 이제 차징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워킹을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은 조금 이게 저희가 이제 사업할 때 맨날 아 솔라 패널 안 돼 막 이렇게 저희 굉장히 좀 기계적으로 막 이거 어려워 이거 뭐 고쳐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굉장히 성공 사례들을 보면 그냥 무보수로 이렇게 활동하는 게 명예직인데 이 사업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퀘스천 마크를 계속 날리는 거 이제 이렇게 1번의 퀘스천 마크가 뭐냐면 급여를 줍니다. 그래서 그 24불의 월급이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너무 잘 살게 된 거죠. 원래 수입이 없었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생김으로써 여기서 이제 핸드폰 요금을 내고 나머지를 이제 갖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특히 여성 농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봤을 때 엄마들의 인파워먼트가 굉장히 좀 컸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뭔가 이렇게 여성의 파워가 굉장히 약한 이런 사회 구조였는데 엄마가 이렇게 고정적인 수입이 생김으로 인해서 애들 학교를 더 보내고 내 남편을 병원을 보냈다. 뭐 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코프리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성 농민이 미니멈이 35%, 이 35% 여성 농민이 인파워먼트 됐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2014년도에 이제 연구 결과인데 이제 15년도 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더 한 번 더 인터뷰를 가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농업 생산 판매 가격이 이전과 비교해서 38% 증가를 했고 농촌 지도의 서비스 접근성이 34% 증가를 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 14년부터는 CKW 3.0 돼가지고 바나나, 옥수수, 커피, 가치 사슬 정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시장 가격 접근성이 45% 증가를 했다. 그다음 이런 활동들에 대한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이 38% 긍정적으로 변화한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요 파트너인 거고 그냥 단순히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아니고 우간다 기상청, 우간다 우리나라처럼 농촌진흥 이런 데서 계속 컨텐츠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질문했었을 때 이제 퀘스천 마크가 그럼 이런 정보 불평등을 이런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인가? 라는 것은 이렇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래 뭐 이런 측면에서 개선이 됐다. 근데 이게 역으로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저희 스스로 이제 퀘스천 마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이 가는 이제 펀딩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사업 구조였어서 이게 그럼 과연 우리가 사업 종료 이후에 코인카나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게이츠 대단이 이 펀딩을 그만뒀을 때 그럼 이게 작동을 하는가? 그러면 이제 우간다 쪽으로 턴오버 했을 때 이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고 이 모바일 보호는 뭐 수리, 뭐 유지비도 들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역량 강화는 또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은 사실 저희 내부에서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게 같이 가지 않고 역으로 가는구나.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없을까?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이제 좀 퀘스천 마크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 굉장히 뭐 LTE를 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피처폰으로도 이게 굉장히 가능해서 이런 IT의 적정 기술,
그다음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 우간다 상황이 경제 발전, 인프라 상황이 발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지역의 맥락을 우간다랑 어떻게 다르지, 르완다랑 어떻게 다르지 다른 국가로 이제 확대해 나가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완하고 이것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을 좀 더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놓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을 드리려 중간고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그 동통경제 최이용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용우라고 하고요. 바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개발도상국의 축산물 이력제 도입과 국제개발 협력에 협의하는 주제고요. 세션 명을 들었을 때 조금 당황스럽게도 이게 정말 맞는 주제로 됐을까 싶은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요. 이게 되게 세부적인 그 주제, 이력제라는 주제라서요. 이게 그 새로운 개발 효과성을 제고하는 주제로서의 그런 주제인가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롭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주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축산물 이력제 위치를 보면요. 그 개발이라는 주제에서 농업개발에서 축산업개발에서도 축산물의 안전 확보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력제를 보면요.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그리고 모든 식품 전체에 대한 이력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축산물에 좀 한정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농축산물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는 측면에서의 개발 그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단계까지 각 단계에서의 안전관련 연관 정보 수록을 통해서 필요 시에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개발상국에 적용할 때의 경우에는 국제 기준에 적합한 기준인지 그런 기준에 맞는 이력제가 수입이 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개발상국에서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한다. 그러면 수입국에서는 자국민의 안전 그리고 자국의 생태계 혹은 축산업인들의 소득 기반을 보호를 해야 하고 그래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특수 안전 기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물 이력제의 도입, 축산물 이력제가 애초에 많이 이제 이야기 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1900년대, 1990년대 말에 광우병 사태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되었고요. 그때 이후로 유럽에서 특히나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이슈가 되었고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그때 이후 더욱더 이제 유럽 EU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더욱더 많은 나라들에 대한 개발상국에 대한 그런 안전 기준 확립에 대한 요구가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또 하나 줄기를 보면 축산물 국제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요. 그리고 기술의 발달, 부동산의 발달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인터넷이 증가해 왔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로 전파되게 되는 경우가 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불안을 증대하게 되고요. 양질의 먹거리 이슈로 증가하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비용등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런 양질의 축산물, 먹거리를 먹고자 했고요. 이로써 양질의 이력제로서 비용은 더 커지지만 그 비용이 커진 상태에서 생산된 그런 축산물을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공급 증가 요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안에서 국제무역에서의 문제사항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래서 수출만 그래서 제가 요건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력제의 생기는 역사, 이력제가 좀 더 많이 이야기된 계기가 되었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이력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보면 수출할 때 개발도상국에서 이슈는 물론 이력제라는 것은 중심 이슈는 안전입니다. 안전에서 소비자들이 그리고 단골에서 어떻게 이슈가 터졌을 때 빨리 이제 해결하기 위한 기제로서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되었는데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수출을 통해서 소득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소득을 증가시키고 세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렇게 이력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품질을 인정받기 위한 그런 이력제를 추구한 것입니다. 또한 또 부수적인 이들 이점을 보자면 가축 개량 및 관리 체계로서의 이력제인데요.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가축 개량을 할 때 새우를 어떻게 미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사실은 모르지만 가축이 개량을 하고자 할 때 계속 종자를 발전시키죠. 그때 이제 그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축을 개량시키는 게 더 용이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아래 자국민의 자국의 생태계 소득하고 기재로서 이력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에 대표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가치 사슬이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그 이력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축산물에 대한 미역, 즉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등록이 되어야 되고요. 등록이 돼서 이동할 때, 도축장으로 이동할 때, 가공장으로 이동할 때, 판매될 때, 그럴 때 모든 이력이 다 등록이 되거나 기록이 되어야 되고요.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때 도축장이 등록이 되는 도축장이 있어야 되고, 가공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할 때도 동일하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 볼 때 라벨 붙은 그런 제품들을 사야 되는데 동일하게 모든 이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제 분류의 기준을 제시한 연구가 있는데요. 넓이, 이력제의 넓이, 깊이, 정확성에 대해서 그를 통해서 이력제 각 국가에서 도입한 이력제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넓이는 수집되는 이력제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가축 개량을 위해서 쓸 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가축의 축종, 종자, 어떻게 우수한 종자인지 그런 정보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가 있고 물론 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는 만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국가에 따라서 혹은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계자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고요. 깊이에 보면은 가치사슬한 게 앞뒤 추적하는 정보를 얘기하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생산 단계에서 그러니까 사료를 가령 이제 준다고 할 때 그 사료는 어디서 유래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록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마찬가지고요. 판매 단계까지 갈지 혹은 도축 단계에서 멈출지 혹은 가공 단계에서까지 이력제를 운영을 할지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성의 문제인데요. 정확성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력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 혹은 운영하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자발적으로 농가에서 축산물의 이력을 등록하도록 할지 제출하도록 할지 혹은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수집하는 건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정말 정확한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축산 이력서 도입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우리나라 도입 현황을 보면 저희 나라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소고기 이력제의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요. 그 전에도 2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소득도 많지 않았고 소비자들의 지불 의향도 높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축산업자들이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들어야 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시행을 하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2007년 말에 소고기 이력제를 실시했고요. 이어서 2012년부터는 돼지고기 이력제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력제 분야를 보면 국별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1998년도에 영국, 프랑스에서 일단 처음에 이력제를 도입해서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정 과정을 거쳐서 EU 식품법 일반 조항에 설치된 트레이서빌리티 조항에 따라서 2015년부터는 모든 식품을 만들어진 사회 원료에 대한 이력제 시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 축산 이력제 불편함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탄자니아, 케냐, 에티오피아, 보츠와나 등 국가들이 시행을 하고자 검토 중인데 국제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한 이력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입니다. 아시아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몽골 사업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약간 정리를 해본 건데요. 아직 도입을 고려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국토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그에 대해서 사는 사람은 적고 유목이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농장에서 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그걸 쫓아가서 어떤 축산물 질병이 발생했다는 걸 쫓아가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GPS라든지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위치를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지에 대한 것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입을 논의 중에 있고요. 그런 유목이라는 그런 현황을 제외하고라도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들어서 구축이라든지 가공, 소매까지 아직은 충분한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궁금하시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도국의 축산 이력제 관련 쟁점을 간단하게 또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 형태가 국가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국가 내에서도 다양할 수가 있는데요. 농물 같은 경우는 농장에서 물론 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만 2%, 3%에 해당하는 굉장히 적은 숫자이지만 그냥 농장에서 키워지는 경우도 비용을 해서 퀄리티가 높은 그런 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물론 대다수는 유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내에서도 국가 밖에서도 다양한 수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안다를 작년에 관련해서 또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루안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린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소를 배분해주고 키울 수 있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의 특징이 이제 한 농가에 지원해줬을 때 다른 농가에게 새끼를 분양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몇 년새에 축산 농가가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 이력제를 도입을 할 수 있을지. 그러나 정부에서 도입을 하자는 의지가 있는데,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밸류체인에서 고도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어떻게 실시할지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물론 그래서 저희가 진단하는 것은 전국적인 원칙적으로 이력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국적인 이력제 도입은 물론 시기상조라는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국가 내 지역 내 축산물 시장의 적응 규모와 수요인데요. 당연히 국내 수요가 자국 내 수요가 적고 그 축산물의 기반이 충분치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규모와 수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있을 때 충분히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은밀하게 실패를 했다가 소비자들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게 유니에 진행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비용 편익 문제인데요. 사실 따로 챕터를 해서 구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아직 공부를 진행 중이어서 아직 잘 세분화된 것을 감지 못했는데 일단 주체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고요. 비용과 편익을 누가 받아갈지 어디에 의향이 어떤 의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시행 주체 문제인데요. 레베토리에서 의미적으로 할지 또는 자발적으로 할지 또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이력제를 위해서는 등록제가 있어야 되고요. 생산 단계에서 등록제가 제일 기본이고 등록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마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력제, 즉 가치 사슬 단계 모든 이력이 파괴되는 그런 걸 시도하고자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예를 들어 등록제를 위한 기표를 갈지 아니면 어디에서 그 가공 단계 고추장을 어디서 관리할지 물론 이제 농업부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농업부에서 아래 기타 기관에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궤도의 축산 이력서 지불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그냥 유기적으로 한 거라서 사실 인정을 해야 되고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기술적 요건을 했는데 이걸 붙여놓고 사실은 문제 소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일단 한 거라고요. 말씀드린 것 같이 생산 부분에서의 그 파악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일단 농가들을 등록을 해야 돼요. 농가가 관리하는 축산물에 대한 희망이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게 기본으로 돼서 그것부터 하나하나 쌓아나가서 이렇게 제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기반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대체 생산시 등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생산할 때 보통에 났을 때 2주든 3개월이든 이후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 키워서 출하할 때 노출장을 어떻게 보내고 그 수량이나 이동 경로를 어떻게 파악할지 그에 대한 세계 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공 공장인데요. 이제 가공 단계인데 물량식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공 공장에서는 잘하잖아요. 이제 도축 단계에서 가공 공장에서 다루고 자르고 포장을 할 텐데 그 양, 그 키로수 롯데로 나눠서 롯데 번호에 따라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중량을 체크를 할지 분류할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요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3분 그래서 그 아래로 넘어가서 이렇게 실행을 위한 정부 예산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의 투자 의향을 알아야 하고요. 그런 시기가 올라왔는지 어떤 시기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에 대한 것을 정보할 필요가 있고요. 그 아래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의무를 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려사항으로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도적 부분인데
나쁜 부분과도 기쁜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 등록제를 위한 그 제도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지, 또 이양인지, 그리고 도출장 엑스체인지 체계 설비로 운영하는 분명인지, 그 아래에 마찬가지로 같이 사전 체계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떤 제도가 필요하고 그걸 의무화시키기 위한 혹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인정교육인데요. 인정교육은 당연히 각 단계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하고 누가 어떻게 담당을 하고 어느 단계에 가서 점검을 담당을 할지에 대한 것을 구획을 해야 되고요. 정책적으로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 협력의 함의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 실습을 인력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 카페 축산물 인증평가원이라든지 조금씩은 국제개발 협력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요. 저희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가벼운 낮은 수준에다가 협력을 하고 전투를 해주고자 하는 또 농业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깊숙이까지 들어가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하지만 기술 저희 이런 나라들과 또 대부분의 인력제 실시해오고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각 단계별 가치 사슬에 대해서 단계별 주체 간에 그리고 공공과 민간 간의 사회적 동의 그리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제도를 구별해야 되고 비효과와 이런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격언에 맞는 선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동일한 맥락인데 제도의 여건에 맞는 컨설팅과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 이번 세션의 주제인 새로운 개발 효과성 제고 문제와 관련된 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게 과연 있는지라는 그런 의문도 함께 던질 수가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호주와 같이 수출을 많이 해왔고 하지만 선진국은 아닌 그런 나라들에서 수출을 위한 부분적인 이력서를 도입을 했다는 것을 실시를 해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더 범위는 깊이와 넓이 클래스를 더 넓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대도국에서 도입을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저희부터 이해를 하고서 도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션 타이틀이 새로운 개발 효과성 제고 기제인데 발표 논문이 농업에 관계된 부분이어서 이게 어떻게 관련이 될까 싶었는데 발표를 듣고 나서 상당히 저로서도 흥미를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효정 선생님 발표는 이제 개도국들이 농촌개발, 농업개발의 모바일과 IT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이제 결국은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에 도시와 농촌 간에 오히려 이 개발 격차를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냐 형평성의 문제로 또 여도 개발을 역행하는 이런 문제가 나게 되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이 된다. 이게 IT 기술 전반적으로 그 ITL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이 정보 기술 격차에 의해서 오히려 개발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더 커지고 있다는 이 부분을 농업 사례로, 농촌 개발 사례로 적절하게 검토를 해봤던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최용욱 선생님 논문은 이제 축산물 이력제인데요. 소고기, 돼지고기 사 먹고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유통이 돼 왔는지 깨끗하게 잘 클리어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안심하고 소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가 이제 개도국에서 시행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이거를 시행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주제를 제기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얼핏 처음 보면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 이력제가 우리가 이제 말하는 우리 학회에서 접근하는 개발이라는 에이젠다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셨더라면, 개발이라는 게 이제 이력제를 통해서 소비자가 깨끗한 축산물을 소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 선진국도 시행하기 어려운 이력제가 개도국에서 시행됐을 때 이것이 그 축산물 농가나 유통업자 그리고 국민 전반에 관해서 개발이라든가 소득 증대라든가 근본 탈피에 어떤 함의를 갖는가, 이걸 조금 정리해 주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고요. 자, 관련해서 우리 두 분 또 토론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잘못 알았는데 저희가 50분까지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시간 한 20분 남았네요. 그래서 두 분 선생님께서 뭐 한 6분, 뭐 7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 국제개발연구센터의 김주혜입니다. 일단 저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들으면서 새로운 효과성이고 기자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사실상 보니까 좀 특정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이제 이전에는 좀 원사이즈 피트올에서 모든 국가들에게 동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각각의 필요를 좀 이렇게 찾는 방향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제가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알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정말 이 농업기술 분야에 있어서 IST 활용 가능한 국가의 구별로 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모든 국가에 해당되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럼 인도나 이런 나라에서 많이 될 수 있을까? 저 잠깐 든 생각이, 사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인프라가 인도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잘 구축되어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거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먼저 구분이 되어야 어떠한 나라에 이러한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생산량이 일단 충분하다라는 걸 전제로 우리나라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과연 생산량이 충분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생산량이 충분하고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국가들의 적용 가능한 것인가?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사상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이제 들었고요. 아까 정보의 격차를 이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줄이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살짝 제 생각이 들었던 게, 아까 문제 제기도 하셨지만 농업 지도자를 선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사실 농업 지도자를 선발하는 과정이 투명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성의 인파워먼트가 35% 향상했다고 하셨는데요. 농업 지도자에서 여성의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쩌면 이게 말씀대로 좀 속도도 올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정보의 그 안에서의 정보의 불균형이 조금 심화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다시금 그 원래의 구조에 맞춰서 남성에게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된다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경우는 없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효율성이나 지속 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국가들을 좀 대상으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우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는 사실 제일 처음부터 무역을 통한 원조 기반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래서 수입을 하는 국가에서 안전성이 담보될 때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기준을 맞춰주면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국가들 보니까 대부분 다 축산 물량이 충분한 국가의 기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을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근데
아직 이력제가 도입이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도 도입이 되지 않고, 우리가 질문 중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시행하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입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건 사실상 이력제를 도입한다는 건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부 지도자들의 의지가 상당 부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지 단계적으로 초기 단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제든 이걸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이제 이루어져 있는지, 제도와 단계가 그러니까 일단 초기 단계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은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정부 지도자들이 이런 부분을 시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협력을, 이런 대상국가들과 협력을 한다면 어느 단계의 협력에 개입이 가능한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출산 이력제 공부를 전공하기 때문에 중증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국제기준이라는 이력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말씀하셨던 수출에 대한 그런 효과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미국에 이슈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청소년과 다르게 아직은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농사를 지을 때도 농약, 잔약에 대해서 신경을 좀 없다는 걸 쓴다든지, 그래서 그냥 예쁘게 잘 나오면 되지, 이제 그런 느낌? 약간 그런 이제 현지에서 하셨는데, 이제 적응민들부터 그런 안전성에 대한 인식과 많이 떨어지는 실험에서 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수출만 바라보면은 이런 비교를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되는데, 저희 수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인지도 증진부터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이진영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로 이효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생산성, 같이 사실 로망에서 생산성이 충분하냐는 질문에 이제 선생님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잠깐 의견도 안 보셨지만 일단 대도국에서는 생산 이후에 포스트 하베스트 로스를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생산 이후에 어떤 그런 가치 사슬에서 로스 실현 줄이는 여러 가지 이런 알고 있습니다. 생산 성과도 그리고 생산 이후에 관리들이 필요한 지금 인터넷이 필요한 지금 상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 수산물 이력제를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개도국에서도 저희 항상 이상으로 인프라, 특히 이제 모바일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은 이제 높아지고 있어서 이력제를 실시하는 것 자체는 테크놀로지 자체로서는 정말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이제 재원이고 의사결정이고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랬을 때 수산물 이력제가 안전성 부분에서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판매에 있어서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산물 이력제 이야기를 하려면 첫 번째로는 그 수산물의 국제주부터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개도국에서 맛보았던 그 개도국의 쇠고기와 닭고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이제 즐기고 판매를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이력을 듣더라도 이게 품질로서 일단 제품으로서 굉장히 얼마나 했을까라는 고민이 되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 개도국의 정육점들에 가보면 냉장 시설이 안 없습니다. 그래서 콜드체인, 첫 번째로는 어떤 그런 육지에 대한 어떤 지원, 두 번째로는 콜드체인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특산물 이력제랑 동시에 같이 지원이 돼서 어떤 정육 사업이나 축산 사업의 지원을 동시에 이런 것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다른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 발표 어쨌든 두 분 선생님 리플라이 하실 수 예, 그러면 감사드리고요. 저도 아직 사실 공부 중이라서 얼마나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을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간단하게 드릴 수 있을까 싶은데,
개발이란 어젠다와 연결 부분만 보자면 사실 이게 농업 개발에서 농업과 농촌 개발 나눈다고 하면 농촌 개발은 아니고 사실상 굳이 구분하자면 농업 개발이라고 해야 되는데 축사업을 하는 사람은 갖출 고유한 사람 농가들에 대한 그런 초기 논리자는 거지만 이게 이력서라는 게 운영하는 게 적은 수의 농가들 가축 보호하고 갖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것이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더 크다는 생각이 들고, 즉 산업을 더 성장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낙수물 효과를 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하고 김주인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데 IT 활용 가능과 우려였죠. ICT 활용 가능과.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력서라는 게 ICT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적외선 적외선에서 자동으로 이제 이력 추상 이력에 대한 거를 추상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기존에 이제 히퍼 기반의 이력서 그리고 ICT를 활용하는 이력서의 운영 경우가 있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할지 사실 기존에 이제 연구에서 ICT 활용하면은 또 그 분해 비용이 들고요. 하지만 빠른 속도로 처리가 가능하고 대신에 이제 페이퍼 기반의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좀 느린 대신에 비용이 좀 적게 되는 그런 밀레로 그런 도벽이 가능한데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이제 구별을 하면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저희 이수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느 정도 많은 국가들의 ICT가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지만 있다면 따로 구분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용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나 이제 비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게 무역을 통한 원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도입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큰 게 무역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성장을 하고자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문제는 항상 국가에 가면 어디서나 동일하지만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파워가 없고 오지하고 그렇다는 인식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농물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자원 부분이기 때문에 설비 그리고 구리라든지 그런 자기네들의 핵심으로 여기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그런 부분이고 농업에 대한 투자가 사실상 크지가 않습니다. 개발에서는 누구나 인지하시는 부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사실상 관련자들이 이제 효과, 즉 농물의 경우에는 축산물의 서플러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초반에 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가지고 팔거나 자국 내에서 이제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납품해서 그냥 관련자들이 이제 수도하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농업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건데 근데 잘 운영되어 있는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냐면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은 국가들은 생산량이 많고 수출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은 당연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균형 맞출지에 대한 것이 우려가 되는 거고 어느 단계의 협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자신이 국가의 현실을 파악을 하고 그 현실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수출 부분만 개발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수출에서는 그 부분에서 협력을 그 부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네, 질문.
국제기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제기준은 이제 권고하고 있는 국제기준이 일단 있고요. 근데 사실상 중요한 것은 이제 국가들에서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EU에서는 이제 이력제를 시행을 해야 자신이 수입을 허용을 하는데요. 국가도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국가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대국에서 이력제를 제시한 요구하는 돈의 일정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내려가셔야 되니까 저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주연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푸드 프로덕션이 굉장히 충분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개도국에서는 사실 푸드 시큐리티가 중요하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달성되지 못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게 푸드 시큐리티 인덱스가 이제 일단은 월뱅크에서 나오는 거고, 이것이 그 모바일의 페네트레이션까지 이 엔드 유저에 대한 이런 침투 데이터까지 이게 비례하느냐, 제가 지금 그거 데이터를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여기에 이제 충분히 논리적으로 근거가 되는가, 그거는 이제 좀 제가 더 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제 프로덕션뿐만이 아니고 푸드 로스가 워낙에 문제가 많아서 SDG 2번은 프로덕션의 시큐리티에 관한 얘기지만, SDG 12번은 이 푸드 로스에 얼마만큼 달성할 것인가,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이거에 관한 얘기여서 이걸 좀 같이 이제 IT 페네트레이션 레이트까지 같이 이게 얼마만큼 콜릴레이션이 있는가는 제가 보고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조달 이제 재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 워낙에 관심이 많지만, 이게 명확하게 이제 저희 이제 코이카랑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여가지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워낙에 국제사회에서 많이 이제 이슈화되는 분야이고 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쫓긴다고 생각했는데 잘 지켰네요. 50분에 우리가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대발 효과성의 새로운 기제에 대해서 두 분 농업개발과 농촌개발에 대한 발표를 잘 듣고 두 분 토론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은 사실 우리 이제 국제개발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개도국들의 인구가 다소 살고 있고 빈곤이 가장 첨예하게 몰려있는 지역이 이제 농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 분야가 농업개발인데, 사실 지금 산업혁명 이후 현대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모든 선진국이 된 나라들은 농업에서 탈피해온 과정을 다 겪은 것입니다. 농업에서 벗어나서 산업화를 이룩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로 나가는 이 과정이기 때문에 농업이 현대 사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소외되고 무시되는 이런데, 이것은 그래서 국제사회가 서포트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각 국가들이 농업의 비중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서 이 농민들의 빈곤을 벗어나게 하고 농촌을 쾌적하게 살기 좋은 마을로 바꿔줄 수 있는가는 사실 이 국제사회 서포트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하여간 우리 오늘 좋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